오늘 지금 방금 나눠드린 거, 이것은 지난주든가요? 갑자기 또 신문에서 뭐 요란하게 이 얘기가 나와서 회장님이 이거 특강 또 하루 하자고 그래서 이거 하루 할 얘기가 거리가 못 된다.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강의를 끝내고 마지막에 조금만 얘기를 드릴 테니까 간단해요. 내용은 전부 다. 그렇게 보시고 그냥 요 시간 끝날 때 그건 보시고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면서 우연히 상속세 먼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상속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전에는 와서 한 번에 2시간씩을 하고 왔는데 또 1시간씩만 하려고 그래서 상속세를 조금만 1시간만 하고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반가운 얼굴들도 또 나타나셨는데 반갑습니다. 상속세 얘기를 좀 합시다. 상속이란 얘기는 본래 이 세법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개념이 민법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민법에 있는 상속 개념을 그대로 빌려다가 여기 쓰는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세금을 매기려면 상속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또 여기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민법에 보면은 상속 얘기도 복잡하게 많아요. 근데 세금 계산하는데 필요한 대목만 여기 옮겨놨으니까 그러더라도 저하고 한번 복습을 하고 그렇고 시작을 하려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민법은 이제 상속 그 개념은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첫째 줄을 보시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거 이게 상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누구냐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상속이고 제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도 이 개념이 이상했어요.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 아닌가 했는데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이고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 근데 피자가 이렇게 입을 피자잖아요. 그렇죠? 그 피자가 입을 피자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자녀나 누구에게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고 가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속인. 그러면 상속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을 누가 먼저 받느냐 하는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할 것은 이 우리나라 상속법은 철저하게 혈통주의예요. 혈통주의. 그러니까 아무리 깊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혈통이 틀리면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손부도 없고 없어요. 사위도 없고 다 없습니다. 혈통 따라서만 해요. 근데 이제 가끔 무슨 질문이 많이 오냐면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가 살아요. 미국 시민이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법률 사람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상속은 받습니다. 혈통주의니까. 미국에 살아도 어디 살아도 내 혈통이 같으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돼요. 그걸 많이 물어요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의 상속세를 또 내야 돼요. 아무리 미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전에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아들은 하나고 딸이 몇이 있는데 그 외국에 살아요. 그 딸들이 자꾸 돈을 아마 보내더라 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지금 병 중에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실는지 모르니까 자꾸 그리로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에 돈을 보내줘도 상속이 하기 전에 미리 보내줘도 그 돈을 보내준 뒤로 10년이 넘지 않으면 그거 다 상속재산에 다시 한국에다 합산해서 세금을 다 매기니까 별로 그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딸한테다 가서 좀 설명을 잘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상속을 받았더라도 그 재산 한국에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별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미국에 있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상속을 받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뭐 서둘러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려면 10년 전에 서둘러야지. 그렇죠? 10년 내에 건 다 합산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상속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가 보시면 상속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면 1순위, 제일 먼저 그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하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직계 비속은 자기보다 아래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 이 밑으로 내려간 건 전부 비속입니다. 직계. 뭐 직계 아닌 사람은 뭡니까? 옆으로 간 사람들 반계라고 그래요. 반계.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아들, 뭐 큰아버지 아들 요 옆으로 가는 사람은 다 반계고 그렇게 반드시 직선으로 내려간 사람이 직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자, 아들 다 비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상속권은 있습니다. 손자도.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그런 그 직계 비속이 많은데 아들, 손자가 수십 명인데 그러면 다 같이 받느냐? 그 중에서 피상속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순위가 빨라요. 그러니까 아들 상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있을 때는 비속은 비속이지만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아들, 딸이 가까우니까 먼저 받고 아들, 딸이 없으면 손자한테 가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일반 상식으로는 질문이 많이 와요. 내가 어차피 줄 거 손자한테 상속해버리고 싶은데 어떠냐? 상속권이 없어요. 못 받아요. 상속이 안 됩니다. 직계 비속이지만은. 요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떡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순위가 배우자도 1순위, 직계 비속도 1순위죠. 그러면 여기는 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 상속해야 돼요. 순위가 같으니까. 배우자하고 비속하고는 둘이 다 1순위 같으니까 공동 상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순위는 누굽니까? 2순위. 이 배우자는 2순위에도 들어가요. 그 어떤 경우냐면 1순위자하고 같이 상속을 안 받으면 2순위자하고 또 같이 상속을 받아요. 배우자는. 이 점에서는 배우자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때는 누구냐면 직계 존속하고 같이 받아요. 여러분 아시죠? 직계 존속은 그 위 어른이죠. 돌아가신 분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없으면 그 다음 순위가 직계 존속이거든요. 2순위가. 그러니까 배우자는 비속이 있으면 비속하고 같이 받고 비속이 없어서 존속하고 받으면 존속하고 같이 받고 배우자는 양쪽이 다 끼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현재 상속법이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뭡니까? 1순위자도 2순위자도 없으면 세 번째가 형제자매. 형제자매. 근데 요새 제가 이렇게 상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상속세 문제로 오랫동안 제가 했지만은 형제자매한테 상속 오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법률에는 하여튼 제 3순위가 됐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4순위. 그러면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촌 이내. 옛날에는 8촌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멀다. 요새 누가 8촌 아느냐 해서 줄인 것이 지금 사촌 이내. 사촌 이내의 혈족이 받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손자보다도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러면 아들이 받아야 될 것인데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은 못 받잖아요. 그럴 때는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받는다 해서 대습상속이에요. 아버지의 위치에 가서 손자가 받아요. 작은아버지, 큰아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손자가. 그 경우에는 이게 대습상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순위가 또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재산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꼭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이제 상속을 받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누구 주어라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들 놓아두고 손자 주어라 했으면 손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이 무조건 첫째입니다. 유언. 그래서 요새 유언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유행을 해. 많이들 해요. 심지어 어디 가니까 우리 같은 이런 배움터에서 유언장 쓰는 거 공부하는 데도 있대요. 이렇게 쓰면 좋다. 왜 그러냐면 요새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이 재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 상담을 와요. 상속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금이 절약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니, 세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세금 더 내더라도 자식들 안 싸우게 해야 되니까 미리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이걸 많이 물어요. 자식들 싸우는 게 보다는 낫지 않느냐. 세금으로 내는 게.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가르쳐주면, 아, 그건 안 된다. 싸운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유언을 해놓으면 유언대로 해야 되니까. 가령 어떤 자식은 효도를 하는데 어떤 자식은 불효하거든요. 그럼 누구 주고 싶어요? 효도한 자식 주고 싶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할머니의 상속 문제로 제가 대신 조사를 받아줬거든요. 세무사니까. 그래서 저 조사를 하러 왔어요. 공무원이. 딴 데도 아니고 저 전라북도 이리서에까지 왔어요. 익산. 서울까지 조사를 왔어요. 할머니가 서울에 사니까. 친정이 거기더라고. 그래서 조사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사하러 올 때는 무슨 뭐 가짜로 모두 한 줄 알았대요. 와서 보니까 주민등록상 보니까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니까 와서 보니까 실제로 노인이 굉장히 활동적이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그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할머니 이제 쉬시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뭐 사고 팔고 합니까 부동산을. 자기가 이 상속세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10명 중에 9번 싸웁니다 그러더라고. 10명 중에 9번 싸우는데 뭐하러 할머니 지금도 이렇게 땀 흘리고 돌아다니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듣는 걸 봤어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해놓으면 유언이 첫째 집행하니까 꼼짝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유언의 방식이 뭐냐? 여기 여러 가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맨 처음에 방식은 뭡니까? 자필증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 안 줘도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지식을 쌓으면 자기가 자필로 유언장을 쓰잖아요. 자필로 쓴 것은 효력이 있어요. 꼭 뭐 공중사무실에 가서 돈 주고 안 해도 돼요. 자필로. 이 재산 누구 주어라 이렇게 다. 아, 공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다 공증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자필 증서는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자필로 쓰다 실수하고 하니까 가서 공증을 하라고 그런 것이지 자필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자필로 할 때 꼭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주의할 사항이. 거기 보면 내용은 이제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소, 성명하고 도장을 꼭 찍어야 돼요. 주소, 성명과 도장을 찍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상당히 몇 년 전에 신문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인천에 사는 사람, 그 상속재산이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을 했는데 그걸 연세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런데 아들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그 유언장 효력 없다. 분명히 연세대학교를 그거 받고 했는데, 그건 뭐냐? 그 아버지가 자필로 쓰면서 밑에 주소를 번지를 안 썼어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번지 안 써도 이건 무효다. 번지까지 다 써야 된다. 그런 재판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자필로 쓰되 거기 민법에 보면 주소와 성명을 쓰고 서명 날인을 하는 거. 이거 이제 없으면 안 된다. 그것만 착실하게 쓰면 효력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만 뭐 실수 같은 거 때문에 이제 공증사무실을 가죠. 근데 공증사무실 가니까 공증비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제일 비싼 게 30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재산이 적으면 그보다 적게 받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뭐 아끼려고 그거 안 할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자필로도 이게 됩니다. 날짜는 안 써도 돼요. 아, 날짜 써야 돼요. 아, 날짜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날짜 꼭 써야 돼요. 날짜, 주소, 성명, 서명.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도장 안 찍고 서명하죠. 서명이 유효냐, 도장 안 찍고. 도장 찍어야 된다고요. 아직까지는. 예,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예? 인감도장 아니라도 꼭 인감도장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나 도장을 찍어야 된다.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처럼 이 서명 훈련이 안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끌고 가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유언장에는 도장을 찍으라고 했으니까 도장 찍어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필 증서고, 두 번째는 이제 녹음해도 돼요. 거기 나와 있죠. 녹음을 하는데 이 녹음을 할 때는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증인하고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맞다고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정증서. 여러분이 우리 보통 공증하는 게 정확한 얘기는 공정증서입니다. 그걸 약해서 공증 그러지. 공정증서. 그럼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공증하는 게 이게 공정증서예요. 그건 뭐 거기서 잘 해주니까 상관이 없죠. 여기도 역시 증인 2명이 참여해야 됩니다. 공증을 할 때도. 증인 2를 데리고 가야 돼요. 얼마 전에 저도 증인으로 갔어요. 누가 좀 서달라고 그래서. 그 양반은 이제 할머니인데 주식이 많아요. 어떻게 주식이. 그걸 이렇게, 이제 주식을 이렇게 누구 줘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꼭 증인을 좀 서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유언을 하고 나는 그냥 유언 자체만으로서 유언의 효력이 있지만은 그 내가 그러면 죽으면 누가 이 유언대로 집행을 해줄 거냐 이게 또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언을 하면서 집행인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이 유언장을 아무개가 집행하라 이렇게. 아니 실제로 이제 유언장대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나눠주고 재산도 찢어주고 이 실제 집행을 하는 사람, 이 집행할 사람을 선임을 하는 수가 있어요. 안 해도 좋고. 근데 꼭 변호사나 그런 공증인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집행인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집행인으로 내세우면 좋겠죠. 가장 양심적인 사람. 그 사람이 그러면 유언장대로 집행을 한다면 나눠주고 다 이렇게 하고. 유언장 안에가 그 사람을 지정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정합니다. 요전에 제가 간 데도 그래서 지정을 했어요. 저더러 집행인을 서라고 해서 집행인까지 갔었어요. 공증인과 동시에 그 집행인.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집행을 해야 돼요. 자, 유언장 이렇게 생겨 누구 얼마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인을 이렇게 내세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비밀증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인 2명하고 함께 이게 맞다, 공정하다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수증서. 구수증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돌아가실 때 써놓지도 않고 그냥 말로 돌아가시게 생기면 자녀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구수증서입니다. 그것도 역시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유언을 해놓으면 유언이 아까 최우선이라고 그랬죠. 가장 우선 유언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돌아가실 때 나 죽게 생겼다 이거 자녀를 와라 해가지고 한 것은 잘못하면 이게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한 게 서양 사람들은 이 비행기 탈 때도 먼 데 가려면 유언장 써놓고 가요. 혹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유언장 써야 됩니다. 유언장 얘기를 해서 제가 여담으로 얘기를 하나 하면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호놀루루,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서 유언장을 써놓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유언장을 써놓으셔서 뭐라고 썼느냐? 내 재산을 2가지로 딱 썼어요. 자기 아들이 있었잖아요. 양아들 이인수 씨. 그리고 건물 하나. 그 사시던 건물 뭐죠? 이화장. 재산이 딱 그거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화장은 내가 사랑하는 프란체스카에게 줘라.
이 대통령은 반드시 그 말을 앞에다 붙여요. 내가 사랑하는 프란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재산 없어요. 대통령을 해서 오랫동안 기념품이 많아요. 엄청난 기념품. 요것은 아들 이인수에게 주어라. 이렇게 두 마디만 딱 하고 돌아가셨는데, 먼 데서 미국서 돌아가시니까 누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유언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유언장 말미에다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집행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다도 집행인까지 선임해 놓고 갔어요. 그러면 집행을 누구대로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놈들이 장난쳐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집행인을 그 당시 대법관이었던 고재호 대법관이라고 했었어요. 아주 훌륭한 대법관입니다. 그 고재호 대법관을 내 집행인으로 해라 이렇게 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재호 대법관이 이제 변호사를 하거든요. 변호사를 하는데 그렇게 써놓고 왔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고재호 대법관하고 어떤 사이냐면 서로 맨날 싸웠어요. 대통령 할 때 이 대법관이 맨날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대통령한테 당신 독재 그만하라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정작 고재호 씨 변호사를 집행인으로 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들여다보시는 거죠. 고재호 대법관한테 변호사한테 맡기면 틀림없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재호 대법관이 그 변호사가 그걸 집행했던 얘기를 책에다 써놨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집행인 양심적인 사람은 또 내놔야 집행을 양심적으로 잘하지. 하여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집행한테 수수료는 왜 됩니까?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니까 당사자 간에 얼마 주라 당사자 간에 얼마 좀 보수를 주라고 하든지 대부분은 뭐 보수 때문에 집행인 하진 않잖아요. 뭐 친소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 규정은 시간인데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면 그러면 이렇게 맨날 독재하지 말라고 싸웠는데 왜 그 사람 시켰느냐? 그분이 말이죠. 고재호라는 변호사가 대법관을 할 적에 대법관까지 지내고 나와서 변호사를 개업하려는데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요. 그렇게 청비는 분이에요.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서 이제 생각하다가 대구 고등법원에서 그 사람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좋은 친구를 하나 사귀었어. 돈이 많고. 그래서 그분한테 갔대요. 내가 변호사를 개업하려는데 이게 전세 돈이 없다. 좀 빌려달라. 갔더니 이런지에 딱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해화동이 자기 집인데 할 수 없이 해화동 그 자기 집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다가 이제 그 자기가 하나 간판을 써서 그 땅에다 이렇게 때려 박았어요. 근데 간판도 좋은 거라는 게 아니고 통나무를 사다가 가운데 쫙 쪼개가지고 대패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거기다 붓글씨로 고재호 법률사무소 써가지고 해화동 그 골목 입구에다가 이렇게 때려 박았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집행인을 시킨 거죠.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행인을 세우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유언이 제일 먼저 우선한다고 했죠? 두 번째 우선하는 게 뭐냐? 두 번째.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우선합니까? 어떤 경우가? 협의분할. 이건 누가 협의하느냐면 상속받은 사람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건물 이건 네가 갖고 내가 이거 갖고 현물 내가 예금은 내가 갖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요. 그 협의를 하면 또 협의를 하는 대로 상속이 돼요. 근데 다만 이 협의는 만장일치라야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협의가 안 돼요. 만장일치. 근데 이 협의가 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다시피 요새 효도 오는 사람도 없고 뭐 세상이 그래졌잖아요. 그 자식들끼리 재산 때문에 아까 공무원 얘기대로 90%가 싸우는데 협의가 그렇게 잘 되겠어요? 거의 잘 안 되더라고요. 협의만 되면 이 협의한 대로 해주는데. 그러나 협의가 잘 되면 협의한 대로 두 번째로 상속권이 있다. 유언장 안 쓰고 돌아가신 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자식들끼리 협의하면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더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협의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때 법률이 정해진 대로 나눠가는 법정 상속. 세 번째로. 근데 이제 법정 상속이 문제가 되는 게 법률에 그러면
가령 이제 법정 상속은 비율로 정하는 거 아닌지가? 큰 형이 가령 30%, 둘째가 10% 이렇게 비율로 정한 거거든요. 그럼 비율로 쪼개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줘요. 가령 집도 있고 뭐 뭣도 있고 세 채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집에도 30대 몇 대 몇 이렇게 등기를 하고 요것도 30대 몇 대 몇. 그러니까 재산마다 다 그 비율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가령 뭐 자산이 한 뭐 5개 있는 5개마다 그 이름이 똑같이 협의했던 사람들 이름이 똑같이 지분을 다 표시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관리 때문에 싸워요. 응? 그 많이 봐요. 그래서 유언이 최고다. 아버지가 딱 정해주면 그대로 나는 이거 갖고 너는 이거 갖는데 대부분이 아직도 우리나라 안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이제 옛날에는 여기 저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다 저하고 공감하겠지만은 옛날에는 참 공자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근데 공자님 말씀은 첫째가 뭡니까? 효도잖아요, 효도. 효가 모든 걸 다 지배한다. 효가 잘 되면 다른 것도 다 잘 되고, 효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바꿔 사는데 요새 그 얘기하면, 효도 얘기하면 뭐 그냥 무슨 옛날 뭐, 쾌쾌 묵은 얘기도 그렇지 애들 안 듣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으로, 공자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효도뿐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그렇죠. 우리 사회가 지금 어지러운 게 다 그런 사상이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또 여담을 하나 하면 그건 저 얘기 들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누구죠?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역사학자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 토인비가 한국을 왔다 간 일이 있어요. 한국을 왔다 간 일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구 발달해서 막 인공위성도 가고 달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내일 모레 화성도 가고. 그러면 이제 어느 땐가는 그것이 발달해서 이 지구 사람들이 화성으로 이사를 갈는지 모른다. 근데 지구에서 외계로 이렇게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지구에서 꼭 안 빼놓고 가져가야 할 게 꼭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뭐예요? 한국의 효도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이렇게 다 돌아다녀 봐도 한국같이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이니까 한국같이 이렇게 효를 지키고 하는 사회를 못 봤거든요. 미국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효도 사상 이걸 꼭 가지고 가야 한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너져서 이렇게 상속에도 이제 자꾸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법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배우자하고 직계비속하고 아까 공동상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은 다 하나씩 받아간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배우자만 거기다 0.5로 더 보태준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1.5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1이다. 그런가는 아들 셋이 있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넷이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1.5, 아들 셋은 1 그러죠? 그러면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4.5죠. 그러면 아들 몫이는 4.5분의 1이 내 몫이고 배우자는 4.5분의 1.5가 배우자 몫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 갖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요것은 네가 뭐 한 얼마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재산마다 다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 복잡하고 싸움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죠. 물론 상속 포기. 상속을 근데 상속 포기하는 사람도 내가 극히 보기가 드물어요. 이 상속세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상속 포기한 사람 못 봤어요. 물어보기는 가끔 해도 못 봤어요. 그러나 이 상속을 받기 전에 포기하면 됩니다. 이 포기 의사도 포기한다는 의사도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요?
가정법원에다가, 가정법원이 없는 데는 민사법원에다가 나는 포기한다. 그러면 일부 포기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만 갖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일부 포기가 가능하냐? 우리나라에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래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나는 일체 뒤돌아서 그랬다. 이렇게 포기해야지. 이것만 달라. 나머지 포기한다. 일부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상속을 옛날에 이 문제 논문을 한번 쓰면서 보니까 불란서 같은 데는 또 일부 포기를 인정해 주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일부 포기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채까지 같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게 요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그 토지 건물 이런 거 유형적인 형체가 있는 재산만을 보통 생각하는데 이 채무도 상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채무는 소극적 재산이고 이런 형체가 있는 것은 적극적 재산이거든요. 그 적극적 재산, 소극적 재산은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상속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포기를 안 하면 어떠냐면 채무도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재산은 얼마 안 받고 채무만 몽땅 아버지 빚만 떠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버지 빚만 떠안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봐야 돼요. 근데 빚이 있는 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재산이 있는 것은 요새는 뭐 이제 어디 들어가면 다 이렇게 빼주는데 빚이 있는 건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하여튼 그러할 염려가 있으면 상속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3개월 내에 포기라고 하는데 3개월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포기가 안 돼요. 잘못하면 빚만 떠안아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게 아주 위험한 게 지금 상속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령 아까 상속 순위가 제일 처음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야. 두 번째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사촌이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아들들은, 가령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빚이 많은 거 알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직계 존속한테 넘어가는데 존속이 받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그렇게 드문 얘기고. 그러면 형제자매한테 넘어가잖아요. 세 번째. 그 형제자매니까 이제 생활권도 서로 다르고 하니까 빚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도 빠른 상속인들은 다 상속 포기해버려서 세 번째 있는 형제자매한테 상속권이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 보니까 빚만 잔뜩 있고 재산은 얼마 없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포기 기한이 넘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 형제자매가 다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좋은 판결이 하나 났는데 보니까 그러면 이 가령 뭐 형제자매라든지 그 후 순위 상속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 몰랐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객지에 있다가 나 돌아가신 줄도 몰랐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사실을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나는 늦게 알았다.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면 된다는 판결이 나와 있어요. 아주 좋은 판결이 나와 있어요. 안 날로부터. 난 그동안에 몰랐으니까. 직계 존속이 포기해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차례차례로 넘어가요. 그럼 내 앞 사람들은 다 포기해버렸어. 알고. 나는 몰라서 포기 안 했는데 나한테 넘어왔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러면 몰랐다면 당신은 알게 된 날이 언제냐?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하면 된다. 이렇게 좋은 판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상속 포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민법상 그 상속의 개념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지금부터 세법을 강의하게 됩니다. 상속세법. 조금만 더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중간에 보세요. 2번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과세 대상 재산 그랬죠. 이제 상속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생각할 것이 과세 대상이 뭐냐, 뭐에다가 상속세를 매기는 거냐,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은 그냥 대충 재산, 아버지가 준 재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런 걸
상당히 법률에다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적극적 재산, 적극적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형 재산,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그래서 부동산, 동산, 주식, 유가증권, 무슨 영업권까지도 전부 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재산입니다. 적극적 재산.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소극적 재산이 뭐냐? 우리는 그 재산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데 부채, 부채도 소극적 재산이다. 여러분한테는 아마 임대보증금, 이것도 부채잖아요. 갚을 거니까. 그래서 은행빚, 뭐 빚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재산이다. 그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극적 재산, 부채는 상속세 계산할 때 빼주죠. 또 손해날 거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시 잘못되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못해서 이런 사람만 손해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그동안 냈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보험금을 타야 되죠. 상속인이 타니까 이거 당연히 상속재산입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한 절반 들어갔다. 10년짜리 지금 보험 넣었는데 한 5년에 아버지가 넣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속 보험 받을 보험금에서 반만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뒤에 자기가 보험료를 넣은 것은 상속재산으로 안 보고 이렇게 쪼개게 돼 있어요. 엊그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현금 예금 같은 꽤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보험에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대개 뭐 한 달에 막 1,000만 원 이렇게 보험료를 내니까 막 10억짜리 이런 거 막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탁재산. 나무 이름으로 이렇게 신탁해 놓은 것들 있죠. 신탁재산도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나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주인은 돌아가신 분 거니까 신탁재산. 그 신탁재산. 근데 이제 신탁재산 때문에 요새 싸움이 많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신탁을 받은 사람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넘어와 있는데 등기가. 근데 신탁이란 사실이 나타나면 그것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신탁받아놓은 재산이 내 이름으로 있었는데 돌아가시는데 계속 입을 다물고 있다가 10년 후에 내놨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10년 넘으면 세금 못 받잖아요. 물론 요새는 신고 안 하면 15년까지도 이제 기한인데 그 기간 채우느라고 계속 입 다물고 있다. 그 후에 내놨어요. 그러면 그 과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과세 못 합니다.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들어있어요. 하여튼 신탁재산도 본인 재산으로 본다. 이름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있지만은 본인 재산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다는 얘기고 예외라고는 얘기가 나와 있죠. 예외. 예외니까 글자 그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과세 대상에서 빼준다. 쉽게 얘기하면 빼주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뭡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약한 거거든요. 유언에 의한 증여. 아까 제가 유언 얘기했죠. 그건 유언에 의한 상속이고, 그렇죠? 유언에 의한 증여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개 주어라, 아무개 주어라. 꼭 자녀만 상속하는 게 아니니까 제3자한테도 주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증여를 하고 주거든요. 이게 유증이거든요. 또 사인증여한 재산, 사인증여. 유증하고 사인증여는 차이가 뭐냐면 유증은 글자 그대로 유언으로 주어버린 거고 사인증여는 그 유언의 쓰기를 이 재산을 너한테 주는데 다만 네가 가져가는 것은 내가 죽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 특히 유명한 분들 이걸 주면서 너 주기는 주는데 나 죽으면 가져가. 이렇게 이게 사인증여입니다. 유증하고 조금 차이 있죠.
두 개 다 공통점이 있다면 상속이 아니고 증여란 말이에요. 여기도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시시콜콜한 얘기도 해야 재미있죠. 지금 이 유증 얘기인데, 70년대, 80년대 이 학생들 데모 엄청나게 했죠. 날마다 최루탄 쏘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제일 많이 할 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 만들려고 할 때예요. 유신 헌법 내용이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히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대통령 하게 만든 그 초안이. 그래서 학생들이 날마다 데모온 거예요. 날마다 최루탄 쏘고.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느냐? 소문이 그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유기춘이라고 하는 총장이 있었어요. 법대 학장하다가 총장을 했어요. 유기춘. 그 양반이 처음에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장 시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런 헌법이 만들어졌다 하니까, 만들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터뜨려 버렸어요. 지금 유신헌법이라는 게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거다. 소문 내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못 살죠. 그 당시에 도망을 갔어요. 대만으로. 대만으로 가서 못 들어오고 세상 떠났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양반은 공교롭게 또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사람도 없어요. 부인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또 미국 여자가 와서 살다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또 이혼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학자로서는 훌륭한데 좀 비운 분이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러면 재산이 좀 남아있잖아요. 한국에.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 같은 서울대 교수 하던 분한테 또 자기가 제일 믿을만 했던 그 양반한테 당신이 그 내 재산을 알아서 좀 처리해라.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영원히 못 돌아왔거든요. 그 교수가, 그 위탁을 받은 교수가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양반 그러면 기념 재단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재단을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시고 아직 10년이 안 지났어요. 그러면 아직도 상속세 부과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재단이다 이거 내놓으면 과세해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틀림없이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세금 매깁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오. 이렇게 했는데 더 기다리다가 그 위탁받은 교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연락이 끊겼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부모들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거든, 더군다나.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속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있었으면 계속 저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그 양반은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연락이 끊겼어요.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같은 건 빼준다. 그 다음에 묘토. 묘는 묘토. 그 보통 우리는 이제 위토라고 그러죠. 위토. 저도 여기다 괄호에는 그래서 위토라고 했습니다. 이 묘토는 1980제곱미터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약 얼마 정도요? 약 600평. 600평 정도 빼줍니다. 묘수라고. 그 다음에 분묘지. 분묘지는 직접 묘를 쓰는 데는 아니지만 그 밑에 산을 다 사잖아요. 산을 그 중에 하나 쓰잖아요. 그 묘지는 9,900제곱미터. 삼정복.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요. 이것도 서로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 위토다, 묘토다 이렇게 이제 제시해서 이거 빼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거 누구 묘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부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석에다 사진을 찍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제시하고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산에 보면 경계가 없잖아요. 산은. 요거는 1번지고 옆에는 2번지예요. 두 개 다 내 땅이에요. 그럼 묘지는 1번지에 있어요. 그러면 1번지만 또 빼주려고 그래요. 2번지.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산인데.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거 빼줍니다. 그 다음에 정당해 준, 그러니까 또 법률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정당해 준 것은 또 빼준다. 그 다음에 근로복지기금 같은 데 낸 것은 빼준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그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제 그랬죠? 이제 구제입니다. 구제. 내가 저 타자가 잘못해. 이재민 구제금으로 주는 거 이런 건 빼줘라. 이런 건 빼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만은 이런 건 빼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에 2시간 계속 할 때는 그냥 다 끝냈는데 1시간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고 그 대신 아까 그 긴 종이 준 거 드린 거 있죠. 요거 잠깐 얘기하려고 좀 일찍 끝냈습니다. 요게 신문에 갑자기 또 요란하게 나오니까 우리 공실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빨리 강좌 한번 하자 그러던 걸 제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어서 그냥 다음에 합시다 하고 미뤘어요. 그래서 잠깐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겁니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요약을 아주 잘해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신문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때는 신문기자한테 욕도 하는데 신문기자 칭찬해 줄 점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딱 압축해서 이렇게 잘 보기 좋게 해내는 그 기술이 아주 기자들 뛰어납니다. 이 세법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요약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또 그런 거 뭐 반대로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것도 기자들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기자들도 그게 하나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카피한 겁니다. 제가 하려면 이거 하루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대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뭐냐면 이것은 요전에 강의할 때도 이걸 많이 물었어요. 저한테. 또 어떤 분은 나는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 또 어떤 분은 세무서에는 등록을 했는데 구청에는 안 했는데 이게 문제 없느냐. 어떤 분은 또 구청에는 했는데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대답을 하기를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무서 구청에 다 등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여기 요약한 것은 다 등록을 해야만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다.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이고 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내가 임대 등록이다. 다 해야 된다. 그게 요점이에요. 요점인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구청에 등록을 하려고 봤더니 그 등록을 하면 등록 자료가 세무서에 넘어가 가지고 나 지금까지 세금을 어떻게 안 내고 넘어왔는데 그건 매길 거 아니야. 이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 내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분은 임대료 받은 것에 대한 소득세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다 나타나면 어떡하느냐. 소득세 걱정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만일에 이걸 팔거나 하면 양도소득세는 이게 종합소득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잠시 지금 소득세 신고 안 하는 재미로 가지고 있다가 정작 팔려고 생각하니까 세금이 엄청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등록하시라고 내가 대부분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신문에 냈거든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왕에 있던 법률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냈느냐. 그래서 이제 묻는 분이, 근데 지금까지 뭐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세금 내란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요. 그것은 내가 그때마다 대답하기를, 이제 국가가 아무리 과세권이 있더라도 이렇게 작은 문제까지 다 지금 손을 대서 다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것이지 법률이 허용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손이 안 미쳐서 못한 거예요. 세무서에서. 근데 요전에 국회의원이 누가 이걸 얘기를 떠들었어요. 세금 받는 사람 많던데 뭐 건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불쑥 국회성에서도 그거 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이 못 미쳐서 못했습니다.
철저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신문에 크게 이렇게 돼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등록하시고,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임대료가 1년에 2천만 원 이하는 또 과세도 안 하잖아요. 주택임대. 주택 아닌 거야 뭐 다 세금 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또 더군다나 이번에 그 국회에 가서 국세청에서 그러면 철저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국세청에서 맘먹으면 이거 금방 해요. 왜냐면 컴퓨터에 다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세금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안 미쳐서 지금까지 안 하는 거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보시면, 그러면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왼쪽에 봅시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요약을 참 잘했는데, 첫째 보면 오른쪽으로 쭉 보면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까지 쭉 이렇게 내용을 써놨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보면 위에는 지금 현재 있는 법률 규정이고, 앞으로 이렇게 변경된다. 혜택이 더 늘어난 것처럼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변경되니까 가능하면 하라.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럼 맨 먼저 재산세 봅시다. 재산세. 재산세는 2018년 1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 이건 지방세인데, 취득세 감면을 해준 것이 2018년까지만, 하겠는데, 2018년에 1몰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률 효력이 이제 그때부터 없어진다. 일몰은 본래 해가 진다는 얘기인데,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하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2개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하면 25% 내지 75%의 감면을 해준다. 등록세, 취득세 이런 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공동주택, 오피스텔도 감면해준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변경되느냐, 밑으로 보세요. 감면 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했다, 이번에. 2021년까지. 연장하고, 지금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야, 8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은 한 채만 해도 봐준다. 과거에는 3채, 5채 해야 봐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한 채만 해도 그걸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면해주냐 보자시피 40제곱미터 이하짜리 감면 대상에 다가구를 이번에 추가했다. 다가구도 똑같이 해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좀 옆으로 다시 가면 임대소득세. 이번에는 임대소득세 보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3채 이상 등록이 돼 봐줬어요. 지금은 3채 이상. 임대가 3채 이상 등록해야지 한두 채는 안 해줬는데, 그 다음에 얼마를 했냐? 30%. 4년 임대면 30%. 또 6년 임대면 75% 이렇게 감면을 해줬는데, 지금 바뀐 것은 뭐예요? 한 채 이상만 등록해도 다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도 한 가지 더 남아있네요. 2019년부터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이제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이하짜리도 사업자에게 분리과세를 한다.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만 따로 과세하지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종합과세는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령 나 이자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안 하고 이것만 따로 과세한다. 따로 과세하려면 따로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필요경비가 60%다 이랬죠? 필요경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래는 내가 이 임대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들어간 비용이 필요경비 아닙니까? 그건 이제 실제 필요경비고 정부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60%는 경비가 난다고 가정해서 빼주는 거예요. 60%. 그럼
우리 자리 없이 무조건 계산할 때. 예. 60% 뺀 나머지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돈 받죠? 막 10억, 20억 계약하죠? 그러면 그 실제 경비가 얼마나 나겠어요? 우리 생각에. 몸뚱이 가지고 번 건데 얼마나 나겠어요? 경비 날 거 없죠? 뭐 차 운전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코치 쓰고 이런 거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 경비만 빼주고 세금 내려면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75%를 빼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준 경비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75%는 든다고 가정해 준 거예요. 여기는 지금 60%입니다. 표준. 그게 훨씬 이익되죠. 그러니까 연예인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실제 경비 낸 거 가져와라. 그것만 빼주겠다 하면 그 사람들 세금 때문에 감당 못해요. 75% 빼지. 그런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개정되느냐 하면, 임대 등록 시 필요 경비율을 70% 빼준다, 이제. 10% 더 올려서 빼줘요. 그러니까 등록하라. 이제 등록을 유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등록하면 70% 빼줄 테니까 등록하셔. 이렇게 해서 지금 유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9억 이상도 해당이 되나요? 예? 표준시가 9억 이상도 해당이 되나요? 여기 보면 아까 2천 이하라고 그랬죠. 아니 건물 가격이 9억 넘게.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 2천만 아. 원, 소득 2천만 이하만 그렇게 예. 그 이상이면 예. 그 이상은 내가 실제 얼마 들었다고 하면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두 장부를 하는 겁니다. 세무사 사무소에 맡겨서 장부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가서 양도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를 8년, 9년 임대한 뒤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50% 공개해 줬습니다. 50% 준공공임대 기준으로. 근데 그 밑으로 보면 8년 이상 임대하면 이제 얼마 빼준다고 그랬어요? 70% 빼준다. 또 옆으로 갑시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중과. 많이 매기는 것만 안 한다. 그런데 중과를 배제인데 8년 이상 임대해야 이제는 중과를 안 한다. 그러니까 8년 이내에 팔면 또 역시 중과. 예. 이제 새로 이렇게 고쳐지니까 이번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게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은 사람들 걸리죠. 종합부동산세. 지금은 5년 이상 임대한 그것은 빼주죠. 5년 이상 임대한 사람 빼줍니다. 그런데 5년 이내 그럼 팔거나 임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추징이에요. 추징. 벌금이 아니고 추징. 지금까지 봐준 거 내놔라. 다시 걷어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8년 이상 임대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담이 커졌어요, 지금. 8년을 안 받아줘요. 예? 4년만. 구청에서요? 근데 이제 법률이 개정하면 받아줄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개정된 법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건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세무사가 건강보험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혜택이 있더라고요. 2천만 원 이하만 해준다고 건보료 인상분 40%, 4년 임대한 것은 80% 감면해준다. 이것도 역시 8년 임대네요. 하여튼,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얼마쯤 내려가더라. 기자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또 많이 내려가요. 보면 맨 오른쪽에 봅시다. 8년 임대하고 만일에 등록하고 오면 등록 안 하면 지금대로 뭐 516만 원을 낼 걸 등록하고 오면 270만 원만 내도 된다. 이렇게 많이 반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등록해라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그 대신 아마 요 다음에 문제가 되면 더 가혹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혜택 주면서 등록을 유인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등록자도 봐주겠죠. 왜냐하면 개정이니까 재정이 아니고 개정이니까 내용을 조금 바꿔서 하니까. 그래서 요거 집에 가서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저도 그 이상 안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 다음 금요일에 또 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